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후반전,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들을 모아주셨어요. 65세 이후에는 일하지 말고 놀아야 한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이 꼬인다. 제목만 봐도 아주 솔직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단순히 나이듦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존엄하고 또 즐겁게, 현명하게 완성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열쇠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핵심 키워드는 주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족이나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일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평생의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 돈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삶은 사라진다. 이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는 게 미덕이었던 세대에게 이제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쓴다는 게 흥청방청 사치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내 의지로 나를 위해 쓸 때만이 그 돈이 진짜 내 돈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쓸 때만 내 돈이다. 네, 자료에서는 쓰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한 돈을 족쇄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족쇄요? 네, 심지어는 도둑 맞을 돈이라고도 하고요. 도둑 맞을 돈이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밤에 담을 넘는 그런 도둑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추한 다툼,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는 병원비, 네. 혹은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 모든 상황을 도둑에 비유한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비유네요. 내가 쓰지 않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가져가 버린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군요. 바로 그거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인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그 장기호 씨 사례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맞아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해서 3억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모으셨죠. 그런데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남겨진 3억 원이 자식들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죠. 불씨가 되어버렸군요. 네, 장기호 씨의 그 땀과 시간은 그냥 통장 속 숫자로 남았다가 결국 가족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 쓰이고 만 겁니다. 그분의 인생에 그 돈이 어떤 행복도 어떤 추억도 주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네요. 정말 이제 그냥 죽은 돈이 되어버린 셈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김순자 씨 이야기가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전북 군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내가 지금 안 쓰면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죠. 와, 그래서 곧바로 적금을 깨서 평생 고생한 친구들과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웃음소리를 듣고요. 자료에 묘사된 한 장면이 정말 잊히지를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간 강릉 바다를 보면서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대목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참. 돈이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복이랑 보상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쓴 돈만이 진짜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진짜 인생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돈을 쓰는 행위가 평생 흘린 땀의 역사를 지우는 어떤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를 비로소 살아있는 이야기로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장기호 씨의 3억은 숫자였지만 김순자 씨가 여행에서 쓴 돈은 바다의 풍경으로, 친구의 웃음으로, 손주의 미소로 남았으니까요. 그러네요. 쓰지 못하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 맞습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정말 희망적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건강이 허락하고 또 돌아올 집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즐거운 노년을 말하기 전에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위한 두 개의 기둥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바로 주거 안정성과 신체적 자립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계획은 그냥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주거 문제. 자료에서는 이걸 성벽이라고 표현했던데요. 맞습니다. 내 집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을 지켜주는 성벽이다. 단순히 잠자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두 사례를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평생 새들어 살다가 보증금 사기를 당해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난 78세 김영순 씨는 집이 없으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고 하셨고요. 네. 반면에 작은 아파트지만 자기 집을 끝까지 지켜낸 74세 박태호 씨는 성료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데도 내 집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라면서 정중히 거절해요. 아, 거절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공간과 내 시간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 그게 바로 성벽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둥이 신체적 자립이었죠. 사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순간은 밥 한 숟가락도 남이 떠먹여줘야 할 때라는 문장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관절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80세 어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된 그분은 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던 그때가 천국이었다. 지금은 살아있는 송장일 뿐이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 순간 삶이 그냥 연명이 되어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 74세 윤석후 씨의 사례는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일 30분씩 동네를 걷고 장을 봐서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습관을 지켜오셨죠. 내 손으로 먹을 밥은 내가 해야 자유가 있지 라는 그분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독립, 자립, 물론 중요하죠. 근데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사례를 보면 너무 독립에만 집착하다가 제때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립과 고집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료의 맥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고립이나 모든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윤석후 씨의 사례처럼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유하면서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선택권이요? 네. 오늘은 내가 밥을 해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자식들이 사주는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있는 상태. 그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고관절 어르신의 비극은 제때 치료라는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데 있거든요. 아, 선택권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이해가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내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과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기반이 단단하게 갖춰졌다면 그 위에서 이제 정서적 독립, 즉 관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라니 흥미롭네요. 보통 나이가 들면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선을 그으라고 하니까요.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긋는다는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이 생각으로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데 이걸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요. 아, 감정 쓰레기통? 네. 당신은 누구의 짜증이나 분풀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70세의 김봉혜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 그분 이야기 기억납니다. 딸 부부와 함께 살면서 사위에게는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맞아요. 손녀에게는 TV 소리 좀 줄여요. 시끄러워. 라는 핀잔을 듣죠.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이 아님을 깨닫고 독립을 결심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침묵하는 대신에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품격이 거절에서 시작된다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네요. 이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주변인, 특히 해로운 관계를 향한 건데요. 자료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특히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첫째는 남의 가족사를 캐묻고 퍼뜨리는 사람. 아, 정말 피곤한 유형이죠. 네,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서 아들 사업은 잘 돼, 딸은 시댁이랑 문제 없고 이러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유도하지만 그 말은 얼마 안 가 온 동네의 술안주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네요. 신뢰를 가장한 배신이니까요. 다른 한 종류는 뭐였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당신 편인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당신을 고립시키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죠. 와, 이런 관계는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고 말년에 깊은 상처와 고립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유형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 특히 이성 관계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이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날카로워서 놀랐습니다. 네, 나이 들어 만나는 이성관계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연금이 넉넉해 보이는 남성을 만날 때 경제적 안정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해요. 겉으로는 집도 몇 채 있고 자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수발 들어줄 하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는 왕, 나는 하인이 되는 관계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남편의 혈압약을 챙겨주다 내 인생이 끝나거나 뭐 밥은 왜 그렇게 하냐, 청소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잔소리 폭탄에 시달리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례들이요.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그냥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요. 남자를 조심해라가 아니고요. 모든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이나 겉모습만 믿지 말고 이 관계가 과연 나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놓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돈을 쓰는 법부터 홀로 설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다지고 또 나를 해치는 관계에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는 법까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인생의 후반전이 그저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인생의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간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면 저는 자기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감정,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존중.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단단히 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도 더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어떤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된 자료들은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가족의 결정에서 슬쩍 배제된다거나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저 옛날 이야기나 잔소리로 치부되는 순간들 말이죠. 이는 노년의 존엄성이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혹은 내 주변 어르신의 자율성을 진심으로 존중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다들 막연하게 꿈꾸는 일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니어 웰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 무려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랑요. 실제 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아주 명쾌하게 엮어냈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장수의 비밀 3가지를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그 비법이 뭐고 또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비결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약이나 뭐 비싼 시술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연구 중 하나인 그 하버드 연구의 결론이랑 지금 현재 100세로 넘겨서 살고 계신 분들의 실제 삶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본격적인 비결을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에서 제시한 통계가 정말 놀라워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8,700명이 넘는데요. 와, 정말 많네요. 근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거의 50%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50%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00세 이상 인구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5배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5배?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제대로 다뤄보죠. 맞아요. 그 지역별 편차도 나오죠.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전남 고흥군이 가장 많다는 걸 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이 자료의 진짜 핵심은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예요. 네. 1938년부터 시작해서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적한 거잖아요. 그 기나긴 연구의 최종 결론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라는 이 한 문장이었다는 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연구에서 좋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의 중요성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대단한 연구와 실제 100세 어르신들의 삶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첫 번째 비밀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게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에이, 설마? 싶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그 영상 속 100세 어르신들 인터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걸어 다녔지라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걷기는 헬스장 가서 하는 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밭에 일하러 가고 장 보러 가고 친구 만나러 마실 가는 그야말로 삶 자체였던 거죠. 맞아요. 운동해야지 하고 막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였다는 거.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과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에서 딱 3가지 핵심 효과를 짚어주는데 첫 번째가 뇌 건강이에요. 걷기가 뇌 혈류량을 늘려서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요. 우리 뇌가 몸 전체 혈액의 20%를 쓴다고 생각하면 피가 잘 도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보통 뇌 건강하면 막 머리 쓰는 퍼즐이나 공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은 몸을 움직여서 뇌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효과인 뼈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흔히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막 역기 들고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걷기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땅을 딛는 중력 저항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뼈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운동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지점이에요. 1시간 동안 힘들게 운동하는 것보다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고 부드럽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의 설계에 더 맞다는 거예요. 와, 그 관점 되게 신선하네요. 평생에 걸친 부드러운 움직임. 마지막 세 번째 효과는 정신 건강인데 이것도 강력하더라고요. 걸을 때 뇌에서 나오는 엔도르핀이 자연적인 항우울제 역할을 해서 심지어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주말에 2~3시간 몰아서 등산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 몸은 그렇게 매일의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속도도 중요한가요? 막 숨차게 뛰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전혀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약간 숨이 차지만 뭐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닌 그 정도가 딱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걸으면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까지 합성되니까 금상첨화지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녁 식사 후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라는 조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엔 무조건 30분 걷기처럼 기존의 습관에 걷기를 딱 붙여버리는 거죠. 양치질하고 걷기라든지. 이걸 뭐 습관 붙이기라고 하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설계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해서 좋은 습관이 저절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실 이게 세 가지 비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고 정말 한참을 생각했어요. 외로움이 발암물질인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니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외로움을 만성적인 비상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뭐랄까, 포식자에게서 떨어져서 혼자 남겨진 원신처럼요. 그러면 몸에서는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만성 염증을 유발해요.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심장병, 당뇨, 치매 같은 거의 모든 현대 질병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면역력도 당연히 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실제로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거네요.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의 효과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7년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수명 연장은 물론이고 정신건강이나 뇌기능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공감하는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우울증 예방약인 셈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감하려면 뇌가 굉장히 복잡한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표정 읽고 농담 이해하고 내 생각 정리해서 말하고 이 모든 게 뇌를 계속해서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날카롭게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뇌 훈련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친구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SNS 친구가 1000명 있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단 3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 속 100세 어르신들도 경로당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즐거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생명활동 그 자체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당신에게 주는 실천 방안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3번,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혹은 뭐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처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핵심을 찌르죠. 외로움은 당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관계 맺기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외로움이라는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관계를 맺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지점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성별 차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100세 이상 인구가 5배나 많을까? 이게 바로 이 관계 맺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정확해요. 자료에서는 3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째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관계를 훨씬 더 잘 유지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속상한 일 있으면 털어놓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둘째는 건강관리 방식의 차이예요. 여성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는데 남성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스트레스 해소 방식의 차이인데 이건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여성들은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실컷 울어버리는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푸는 반면 남성들은 그걸 속으로 사귀다가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자는 강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압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셈이네요. 이건 정말 남성분들이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강한 척 하는 게 진짜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요청하는 능력이 남성의 수명에도 결정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건 역시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핵심은 아까 외로움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요. 자료에 인용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3%나 낮아지고 면역력은 무려 30%나 높아졌다고 해요. 30%라니 이건 거의 영양제 몇 통을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인데요. 영상에 나오는 100세 어르신들의 태도에서 그게 딱 느껴졌어요. 살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냥 감사하며 살았지? 라고 너무나 담담하게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무슨 대단한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힘든 일을 외면하거나 나는 괜찮아 하고 억지로 무시하라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관점 훈련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훈련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법 4가지를 제안하죠.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건데 이게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잘 찾아보도록 회로를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 줄이기. 아, 힘들어. 이건 안 될 거야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로 바꿔 말해보는 거죠.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잖아요. 셋째와 넷째는 더 즉각적인 방법인데요.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냥 입꼬리만 울려서 웃는 표정을 쥐어도 뇌가 속아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명상과 심호흡.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흥분했던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이 보여주는 건 긍정적인 마음이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백세장수의 비밀은 무슨 비법이나 묘약에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매일 걷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습관들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영상 마지막에 90세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다는 95세 어르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제일 빠른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3가지 비결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선순환을 이뤄요. 매일 걸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생기잖아요. 또 좋은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쉬워지고요. 이 3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건강한 삶이라는 큰 수레를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우리 삶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건강한 습관들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요? 어쩌면 그건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고 당신을 지치게만 하는 부정적인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무심코 매일 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그 작은 습관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30분 산책길에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100살까지 병원 신세 안 지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거 가능할까요? 에이, 그게 되겠어? 하시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지혜와 최신 과학이 동시에 딱 하고 증명하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8,776.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50%나 늘어난 수치래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이라는 게 더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수천 명의 현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와,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엄청난 연구가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건데 여기서 발견한 거랑 100세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진짜 신기한 게요. 그들이 찾아낸 장수 비결이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비밀. 바로 매일 걷기입니다. 네? 이게 고작 그거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 단순함 속에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더라고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평생 걸어 다녔지. 밭에 일하러 갈 때도, 장 보러 시장 갈 때도, 친구 만나러 마실 갈 때도 전부 걸었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걷기는 헬스장 가서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삶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옛 어르신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걷잖아요? 그럼 뇌로 가는 피가 막 늘어나면서 치매 위험이 무려 절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뼈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랬던 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천연 항월제 같은 건데 이게 막 쏟아져 나와서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걸으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주말에 막 2시간씩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효과가 훨씬 좋대요. 속도는요, 옆 사람이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아침 햇살 맞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딱 정해서 밥 먹고 30분 걷기 이런 식으로 일상에 딱 붙여놓으면 습관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첫 번째 비밀은 몸을 움직이는 거였죠? 그럼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이번엔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외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게 있어요. 둘 중에 우리 건강에 뭐가 더 나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둘 다 똑같이 해롭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80년짜리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낸 거예요. 외로움이 우리 몸에 주는 데미지가 매일 담배 15개비씩 피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와, 정말 믿기지가 않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관계는 정말 최고의 보약인 셈이에요. 실제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길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막 웃고 떠들다 보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기억력도 생생하게 유지되고요. 결국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막아주는 최고의 예방약인 셈이죠. 이것도 100세 어르신들 말씀이랑 똑같아요. 내 인생 최고의 낙이 뭐였냐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화투 치고 노는 거였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친구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두 명의 친구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관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가족이든 친구든 얼굴 보고 만나세요.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직접요. 아니면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한번 알아보세요. 등산, 노래, 뭐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관계였죠?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100세 어르신들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티셨냐고 여쭤보면 대답이 다 비슷해요. 뭘 어떻게 버텨?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지. 오늘 하루 또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두더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안 아프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한 일이지 뭐. 보세요. 이분들은 무슨 로또 당첨 같은 크고 특별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상 그 자체에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좋은 생각하면 좋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실제로 바꿉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매일 밤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을 적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나 뚝 떨어진 거예요. 마음가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이 직접 반영하는 거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멀쩡하고. 이게 바로 면역력 차이 때문일 수 있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늙게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여주고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즉 면역 체계는 평균 30%나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감사 근육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오늘 고마웠던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라는 말 대신에 괜찮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거죠. 심지어 억지로 하하하 웃기만 해도 우리 뇌는 진짜 웃는 줄 알고 행복 호르몬을 내보낸대요. 하루 5분 조용히 눈 감고 심호흡하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강력한 비밀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이 비밀들을 여러분이 매일 꺼내 쓸 수 있도록 제가 건강장수 툴킷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핵심 도구는 딱 3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 둘째, 일주일에 여러 번 사람들 만나기. 셋째,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기.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툴킷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보너스 팁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 꼭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팁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네,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 드세요. 그리고 혹시 담배 피우신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제발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95세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걷기 운동을 90살에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늦게 시작하셔서 힘드셨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늦은 게 어딨어?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60세여도 괜찮고 80세여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